네네. 아, 네. 아, 저 나올 때 소리 내주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아, 네. 아, 근데 오는데, 어제, 그, 저한테 우리, 양 대표님이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오늘 읽었어요. 예, 카톡 빨리 못 읽는 그 아주 안 좋은 제가 질병에 걸렸는데, 근데 이제 오늘 그 경제 세미나에 그 혹시 내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성현 리포터님 또 보겠다. 김성현 작가님 보겠다.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단연코 저분입니다. 김성애 작가님이신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강연을 다 듣고 이거를 경제 세미나에 이제 듣게 해주시는데 저도 한 지금까지 한 세 번 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언제 나왔더라? 그분이 원노현 아나운 작가신가? 아니, 저기, 기자신가요? 원석형. 그 다음에 이제 박종훈 기자하고 지금 아마 박노원 아나운서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97.3 맞춰놓고 이제 토요일 날 11시에 경제 세미나를 꼭 듣는데 또랑또랑하고 예, 아주 왜 낭낭한 목소리로 이제 강연 리뷰를 해주시는데 오랜만에 또 제가 거기 한번 나가게 돼. 오늘 그래서 수위 조절 잘해야 되겠습니다. 더 재밌는 건 게다가 오늘 오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는데 또 이제 오는데 어디쯤 오고 있느냐 확인하시는데 오늘 앞에 해금 연주가 있다. 제가 우리나라 해금 연주자 딱 한 분 알거든요. 네, KBS 국악관의 악단 모선미 선생님이라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모선미 선생님이야 혹시? 이따 그랬더니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 끊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두 분을 또 같이 뵙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예, 원래 서론이 깁니다. 심리학자는 원래 이러니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저는 인지심리학자인데요. 인지심리학자라면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어떤 인지심리학자가 저기 있다라고 하면 쟤한테 미적분 시켜야 된다. 뭐 아니면 이제 뭐 그래프 많이 만들어내는 친구들이다. 아니면 뭐 인공지능 연구나 뇌 연구한다. 이렇게 다 종합하면 인지심리학자 지나가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공계야, 쟤네들. 네, 이공계라고 많이 불리고요. 실제로 뭐 공업수학, 뭐 유기화학, 뭐 이런 거를 듣는데 아주 특이한 심리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사회를 숫자 정보로 시뮬레이션하는 전공이라서 그래서 저도 제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IT 회사나 아니면 뭐 이런 그에 준하는 곳에 취업해 있고 상담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래서 부담되는 게 뭐 전 국민 마음 멘토 나 제일 부담돼요. 네네. 네, 집에서 비웃습니다. 네네. 네, 네. 진짜 전국 마음 헌터지 네가 자식아. 마음 멘토냐 네가. 되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인지심리학자들이 다 그래서 말재주가 없는데 유난히 저는 조금 말을 할 줄 알아서 대한민국 인지심리학자 대표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제가 책이나 아니면 글은 이제 당연히 이런 문장만 제 논문이 미적분이거든요. 미적분인데. 근데 이제 왜 미분이랑 적분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직선적 수학에서 곡선적 수학으로의 대변역을 의미해요. 제가 지금 수학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분이나 적분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숫자로 인간 세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계는 곡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남녀가 만났는데 애정이 계속해서 직선적으로 증가할까요? 직선적으로 감소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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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단호하신데요? 단호하신데. 아,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20년 차인데 지금도 내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다 그러면 뭐 그건 심장 질환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질문을 살짝 바꿔봅니다. 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나는 내 배우자의 건강이 더 걱정된다. 라고 하면 아니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건 많이 걱정되고 예, 그걸 조금 더 바꿔볼까요? 예전보다 내 배우자가 잔소리가 늘었다.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걸 섞잖아요. 합치면
그걸 애정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 지표로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부부간의 애착이라고 지표를 만들면 되게 재밌게도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직선적이지 않고 대부분 곡선적이고 그 곡선이 한 두세 번 정도 꺾이는 경우도 많죠. 뭐 굳이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2차 함수, 3차 함수. 그래서 참 미분이랑 적분을 그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그냥 수학 공식부터 배워서 그렇지 세상의 사람사와 인간사와 자연사가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 한쪽이 요만큼 늘어나면 다른 쪽도 이만큼 늘어나면 직선적 관계라는 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복잡 미묘한 곡선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곡선적 관계를 인간사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라고 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이 탄생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이트나 융이나 아들러를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왜 그 조상님들이 다 뭐 하이니 헤르츠 막 이래요. 네, 실제로 제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의 지도교수 이렇게 6번 위로 올라가니까 저는 왜 한 번도 프로이트나 융과 아들러나 칸트나 니체가 안 나오는지가 궁금했더니 저희 지도교수님이 우리 원래 이공계 집안이야. 네. 그래서 저는 6대조 할아버지 가니까 하이니 헤르츠 89.1메가헤르츠, 97.1메가헤르츠 그 전자기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전공소개 끝났고요. 끝났고 그래서 저희는 인간 세상에 어떤 정보가 가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AI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보다 더 10년 전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불균형에 관련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덮어버릴 정도로 지금 중요한 정보가 나왔죠. 그게 이제 인구죠. 인구예요. 예, 예. 제가 그저께도 어떤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하는데 국회의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인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난리 났죠. 제가 태어날 때 100만 명 넘게 태어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재밌게도 초장수 세대와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의 스타트가 똑같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이 대부분의 수명 지표에서 한 4, 5위권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제쳤어요, 수명에서. 일본 제친 지도 한 몇 년 돼요. 여기서 대부분 놀라세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 국가로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수명 지표에서 일본도 제쳤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은 그거보다 1, 2년 앞서서 이제 여성이 1등 들어가고요. 세계 랭킹 1위. 이제 2030년 되면 남녀 모두 공이 1등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러니까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좀 한가하고 뭐 이렇게 좀 목가적인 나라에서 오래 살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이렇게 다사다나고 1년에 번아웃 12번씩 오는 나라가 그죠? 네, 네. 이렇게 빌런 많은 나라가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심리학자들이 한국 심리학자인 저에게 니네들은 악으로 깡으로 오래 사는 나라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7, 8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 사는 나라 1등으로 올라가죠.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거 왜냐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100위권 밖이었어요. 불과 100년 전에 100위권 밖이었는데 경제 발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게 수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뭐 몇 살까지 사는데라고 하면 이제 100살은 이제 약간 느낌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택시 기본 요금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꺾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학회 가면 수면 관련된 학회 가면 뭐 120 가설, 130 가설 뭐 저희들끼리도 술 마실 때 이럽니다. 막 그 올해 54세인 저에게 60대 초반인 그 한 7살, 8살 많은 선배 교수님이 막 수면 관련된 그 이제 추이 같은 거 보면서 야, 김 교수 넌 재수 없으면 130 넘긴다 막 이러면서 뭐 근데 심지어는 그 교수님도 120을 넘길 가능성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집에서 이런 얘기 칼럼으로 쓰고 논문으로 쓰면 저랑 같이 26년째 살고 계신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앞으로 70년을 더 봐야 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더 기분 나쁜 건 이제 제가 미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나도 고통스러워지 난 미안해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수명이 굉장히 증가하는 세대가 그러니까 초장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장수 세대. 실제로 이거는 화이자나 얀센 같은 글로벌 제약 기업이 2030년 전에 임상이 끝났거든요. FDA 승인이 임박했다는 표현을 요즘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어하는 약물들의 공식적인 소비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도 이렇게 나온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왜 타임즈 같은 데 보면 2045년까지 살아있는 인류는 드디어 이제 이런 말을 연구자들이 쓰죠. 이모탈, 안 죽어. 그러니까 이모탈, 안 죽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인간 수명 200살 가설까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실은 사망자 숫자가 너무 적어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게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느냐를 추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안 죽어요, 사람들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우리 얼마 전에 총선이었지만 접전 지역일수록 거의 8, 90% 심지어 95% 이상 개표해야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아주 압도적이고 원사이드한 명확한 지역이 아니면 그러니까 5%, 10% 개봉하면 개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연구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한 세대의 한 동일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최소한 30% 이상 사망한 상태여야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고 어느 질병으로 주로 죽고 어떤 이유로 살고 죽는지를 알 수 있다. 근데요, 지금 1970년생인 제가 아직 8%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면 죄송합니다. 이제 통계적인 표현을 하자 보니까 이게 표현이 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 8%도 저희 때만 해도 약하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그리고 11살부터 20살 구간대 요럴 때 주로 많이 사망했고 저희가 1970년생 만 54세인 친구들이 오히려 40대에서 50대 올 때 제일 안 죽었어요. 근데 인류가 대부분 요때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망 시점이 뭔지 언제 사망을 하는지 추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44세는 더 끔찍합니다. 네, 지금 44세는 98% 정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회의할 때 올해 44세인 분들, 80년생인 분들을 보고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원래부터 안 죽었구나. 앞으로도 안 죽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함으로 치자면 개표를 너무 몇 퍼센트밖에 안 했기 때문에 추이를 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도 사망할 수 있죠.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는데 요즘 저희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장수는 단단히 각오하시라고. 예. 그리고 그 장수를 단단히 각오하셔야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96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특히 굉장히 각오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60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세대, 우리나라가 아마 외국 연구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니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초장수 세대의 시작과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가 정확히 겹치는 유일한 나라다. 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반부터 100만씩 계속 태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70년생인 저희들도 많이 태어났지만 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워낙에 그 가족 계획, 뭐 산하 제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바람에 7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제 100만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0년대부터 완연히 떨어졌죠. 그때 실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1983년에 저출산 국가가 됐어요. 2.1명.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면 2명이죠. 그럼 2.1, 그러니까 0.01이 더 붙어야 이제 그러니까 인구가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이거를 이제 똔똔이라고 하죠. 똔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저출산 국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1983년에 이미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네, 둘 만나 잘 기르자. 그쵸? 네, 지금 고개 끄덕끄덕 있는 분들이 다 지금 40대, 50대, 60대이신 거예요. 지겹게 들으셨죠. 둘도 많다. 하나 만나 잘 길러라. 그쵸? 근데 이 가족 정책을 1983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됐는데 무려 14년을 더해서 1997년에야 이 가족 정책을 전환합니다. 왜? 그러니까 14년 동안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부만 욕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우리도 몰랐으니까요. 몰랐던 거예요. 올해 22만 명 태어납니다. 제가 무려 10분 넘게 계속해서 앞선 세대의 장수와 앞선 세대가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가. 그리고 초장수와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다출산의 세대가 정확히 겹친다는 얘기를 드리기 이유가 뭐냐면
올해 22만 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지금 거의 모든 인간 관련 연구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작년에 0.72였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합계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면 100명의 엄마, 그러니까 여성이 있을 때 70명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남자도 100명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명에서 70명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00상에서 70명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또 70명인데 또 0.7이 계속 유지된다면 77에 49, 49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70명이 태어나면 성비가 똑같다고 계산해도 남성 35, 여성 35죠. 그럼 만들어지는 쌍이 35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5쌍에서 다시 0.7이에요. 그럼 21, 2명, 3명 나오죠. 자, 보세요. 200명에서 시작했죠. 200명에서 23명,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게 2대만 거치면 인구가 10분의 1 토막 나는 게 바로 0.7입니다. 근데 올해 0.7도 떨어져요. 0.6대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0.5까지 만약에 비극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0명이 12명 되는데 2대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2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국가 소멸이라는 이슈까지도 쓰는 겁니다. 이 이슈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 관련 연구자들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10분의 1로 인구가 줄은 거는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한국의 인구 감소고요. 어느 정도로 인구가 지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0.7대를 보였던 게 20세기 이후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전쟁 아닌 곳에서. 그게 동독이에요. 동독 왜 무너질 때 5년 동안 0.7. 나라가 망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요. 나라가 망했을 때 나오는 수치. 그래서 사람이 너무 모자라는 사회가 됐고요. 지금 네트워크상에서 경단녀란 말조차 지금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전업주부를 몇만 명 정도 제조업으로 리턴시켜야 나라가 맞무너지는가를 계산하고 있고 심지어 국방부도 지금 사단이 너무 많이 없어지고 군단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몇만을 유지해야 우리나라가 유지될까 계속 모든 곳에서 준비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은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저를 노려보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사람이 너무 모자라서 지금 4, 50대 분들을 80대까지 거의 일을 80세까지 일을 시켜야 되고 20, 30대인 분들은 90세 넘어서까지 일을 시켜야 되는 90세까지 거의 일을 시켜야 되는 어, 안 그러면 그냥 나라가 부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률을 1점대, 1.5대 어떻게 이때까지 유지를 하려는데 이게 10년, 20년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나온 친구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태어난 친구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50년 동안 누군가가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OECD가 뒤집어질 정도로 올라갔죠. 40%를 넘기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매년 거의 4, 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사회가 왔어요. 예, 여기저기서 이렇게 탄식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이건 국가지표 얘기고요. 그러면 한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 8년 전에 미국인지 심리학자들이 8년 전인가요? 미국인지 심리학자들이 갑자기 미국 영화를 보다가 그렇게 저한테 이메일 많이 보내고 메신저로 톡을 많이 보냅니다. 야, 니네 한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뭔데? 근데 우리 미국 영화야. 주인공도 다 미국 사람이야. 근데 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여줘? 전부 다 이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턴. 네, 이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랑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과도 일을 해야 되는데 70세인 분이 40살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도 일을 하러 가는데 이것도 인턴으로 그런데 그분이 심지어 보스인 거예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판교쯤에 가보면요. 판교쯤에 가보면 20대, 30, 거기 수천 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판교에 가보면 20대, 30대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로 혹은 마케터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대표가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죠. 지원부서, 스텝 조직, 실장은 60대 중반, 막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네. 왜냐면 이분들이
다산 콜센터 같은 분들이 들어와야 인감 증명이 뭔지도 모르는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일하기가 편해지니까 자기랑 동년배가 아니라 저희 회사 그 지원부서 실장님은요 저희 엄마보다 3살 많으십니다. 뭐 이런 경우 되게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 4년 만에 판교에 가면 이렇게 제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점심 먹으러 가요 라고 하면서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머리 희끗희끗한 여성분이 스니커즈 신고 다니시면서 20, 30대 그 직원들과 점심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 인생이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커리어가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장면이 흔해요. 불과 2, 3년, 3, 4년 만에. 네.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했을까요? 직무 능력 아니죠. 소통, 협업 능력이 제일 중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인턴은 로버트 드니로가 70세 남성으로서 얼마나 수평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얼마나 보편적인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렇구나. 어머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세대적 장점을 강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역량이 모여졌던 영화예요. 근데 이게 더 벌어져야 됩니다. 이 영화 인턴에서는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50살 넘겨서 예, 일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20, 30대 직장인분들한테 당신들 직장 상사가 아직 안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대학원생들 데리고 안 태어난 거잖아요. 안 태어난 거잖아요. 인턴이니까. 영화 인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 막 20, 30대 20대 후반, 중후반, 30대 초반 이런 저희 대학원생 석박사과정 연구원들 데리고 예전에는 뭐 이제 근처에 있는 뭐 광교산, 청계산 이런데 단합대회 하자. 우리도 정신을 좀 가다듬자 하고 많이 갔었는데 요즘 안 갑니다. 요즘은 다 어디 가냐면 신생아실 갑니다. 신생아실 가서 멀리서 쳐다보게 하면서 너희 회사 전무님이 방금 전에 태어났다. 너희 회사 대표이사님 방금 전에 제왕절개로 나오셨다. 이거. 인사드리셨다. 이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그런데 이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한 개인의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표로 보면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되는 오래 일해야 되는 걸 피할 수 없는 사회가 왔지만 한 개인으로 보면 이제 다시 환원을 하면 누가 고통스럽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느냐 누가 활기차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느냐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행복한 분만 고통스럽지 않게 활기차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고통스럽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이를 왜 우리가 더 이상 낳지 않을까요? 우리의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고 미래는 더 안 행복할, 더 불행할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못 낳게 돼 있어요. 특히 어떤 나라? 부자인 나라. 2015년에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청중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녔던 팩트풀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 교수가 정답을 주고 갔죠. 자기의 통계적 패턴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불행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그리고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불행하고 힘들면 아이를 더 안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출산, 지금 아프리카만 2가 넘습니다. 아프리카만 2가 넘고 모든 대륙이 아프리카의 고통을 기반으로 지금 다 잘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물론 남미의 일부, 아시아 일부도 되게 어려운 데가 있지만 다른 모든 대륙에서는 인구가 줄어요. 물론 생태학자이신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의 주장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지구가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인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죠. 대략 뭐 연구자들마다 다르지만 지금 70억 넘잖아요. 25억 정도가 가능한 맥시멈인데 지금 70억을 넘겨버렸으니 이거 어떡할 거야. 인구는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줄였기 때문에 속도가 문제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서서히 쓰면 자동차에 무리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리면 이렇게 인구 갑자기 줄듯이 그러면 자동차가 내구성이 훅 떨어지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한 해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가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되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행복입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 얻어내거나 이루어내면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결과죠.
이게 전혀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그걸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먼저 얘기해 준 아주 그 선견지명 있는 대한민국의 심리학자가 한 분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고 이분이랑 뭐만 한다면 제가 늘 달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한국을 대표하는 행복 심리학자시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녹화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거 녹화돼요? 네. 녹음. 아, 그렇구나. 네. 그 부분만 잘라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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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1분만 더 잘라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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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왜냐면 이 얘기는 해야 돼. 나 할 얘기는 해야 돼. 네. 아니, 이게 지금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얼굴입니까? 더 놀라운 건 이분 사진 중에 제일 밝은 걸 제가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술 먹을 때 제가 가끔 놀리긴 해요, 이 형님을. 예, 근데 형 어떻게 이 얼굴로 행복을 연구할 생각을 했어? 대답을 너무 잘하세요. 야, 원래 심리학자는 즉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해 성공한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녹음 재개.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개정판이 나오는데 제가 추천사를 자천해서 제가 자청해서 쓰겠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이 책의 큰 그 영어식 표현이라 좀 그러시면 빅팬입니다. 빅팬인데 제가 이 책을 다른 분야 연구자들한테 많이 그 소개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중서로 나왔지만 오히려 인간과 사회에 관련된 전문 연구자들이 이 책을 읽다가 그래서 내가 그걸 못 풀었구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런 대목이 많거든요. 이 행복의 기원에서 제일 그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말을 결국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땡 틀린 거예요. 사시려면 행복해야 돼요. 버티시려면 행복해야 돼요. 대부분의 인류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죽던 시절에는 이게 가던 구간이 짧으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하프 마라톤 하듯이 거기까지 가면 행복해진다라는 주로 생각을 했지만 막 100, 110, 120, 130 이렇게 길어지는 인생에 게다가 오래 일하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우리 인간의 삶을 봤더니 거기까지 가려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구로서의 행복입니다. 이 도구로서의 행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학문적으로 뭐냐면 진화론적 관점. 너무 이 진화론적인 걸 종교적인 의미로 좀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 진화론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건 그게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한 목표 지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도구적인 측면이 강해요.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겸손하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저는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적인 행복을 이해하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그게 그래서 그게 설명이 안 됐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아내죠. 예를 들자면 애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금지 약물 복용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고 프로 선수들 연구 퇴출당하죠. 그런데 이 금지 약물 연구자분들이 이상하네. 분명히 근육 강화제로서의 효과는 요 효과의 크기가 100만큼인데 최종적으로 이 선수의 근육의 형성도는 2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가 100인데 나머지 100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금지 약물을 연구해 보면 되게 재밌게도 복용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부작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마약처럼 신경계로 바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순간 행복해지고 짧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흐뭇한 정도의 행복감이 막 심지어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막 1, 2주씩 지속돼요. 그런데 이런 애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금지 약물로 인해서 마음이 인위적으로 행복해진 선수는 그 행복감이 지속되는 1주, 2주, 심지어 3주 동안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다른 선수들은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얘만 견딥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새로운 연습 프로그램을 얘만 하겠다고 덤벼요. 그러니까 극복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시련과 고난에 해당하는 연습을 다 이겨내게 만들어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근육 강화제로서의 효과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한 2, 3개월 만에 엄청난 슈퍼맨 같은 친구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도구로서의 행복이죠. 뭐 굉장히 그런 유사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막 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같은 정말 나치들이 정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잔혹한 그런 처우들을 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 특히 3년 이상 버텨낸 진짜 슈퍼맨 같은 그런 생존자들의 공통점도 전쟁 발발 직전에 한 4, 5년 동안 행복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그 사람들 위주로 생존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행복은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시련과 고난이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오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드문드문 오는 것 같으세요? 빈번하게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왜? 초연결 사회니까. 그렇죠? 특히 한국처럼 굉장히 대인간 거리가 좁고 그다음에 연결성이 좋으며 좁고 좋으며 그다음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나라들 그리고 늘 변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시련과 고난이 자주 오죠. 물론 좋은 일도 자주 옵니다. 그런데 행복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도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 오는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는 나라일수록 이 두 번째 명제가 중요하죠.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특히 이 말이 한국 같은 나라처럼 잘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사람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분이 훨씬 더 잘 버티고 더 강인한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거 사실은 행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를 연구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데이터들도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휴가도 행복과 관련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절대로 휴가를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1년 내내 쟁여놨다. 쌓아놨다, 모아놨다. 막판에 15박 16일짜리 휴가 떠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12일째 되는 날 퇴사각이 나오죠. 퇴사각이 나오고. 못 돌아요. 왜? 1년을 다시 기다려야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의 총량보다 중요한 건 휴가의 빈도예요. 예. 실제로 이건 기업 조직을 저희들이 자문할 때도 기업의 CEO께서 이상하게 별다른 그 복지나 아니면 다른 인사 그 운영에 변화가 없는데도 최근 들어서 조금 사건 사고가 많다 싶으면 제가 그 회사 대표님이나 심지어 그 부대의 지휘관께 휴가 총량만 보시지 말고 빈도를 계산하시라고. 총량을 늘리려면 부대 운영이나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빈도를 높이는 건 같은 총량이라도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잘게 쓸어서 짧게 갔다 오는 그런 휴가들 많은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왜 3개월 이상 떠나는 그 크루즈 여행, 환상적인 크루즈 여행의 말미에서 그렇게 자살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게 바로 뭐냐? 내 인생에 다시 안 오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빈도감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고도 엄청난 그 부를 이루신 분들도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신 분들의 상당수를 보면 행복의 크기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빈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이 낫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꼭 이런 분들 몇 번 만납니다. 김 교수,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이 낫다 이거죠. 네. 0.1점짜리 행복 1000번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전문 심리학 용어로 이제 성격이 모난 분들이다. 이렇게. 근데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0.1이라고 하는 건 직관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한 10점짜리 행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에피소드인데요. 10점짜리 행복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내 가게를 그만두고 싶으실 때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사표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생이면은 뭐 학교 그만 다니고 싶을 때도 있겠죠. 뭐 전업주부이신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냥 뭐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막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감 느끼거나 울분을 느끼실 때, 화가 확 올라오셨을 때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뭐 가까운 사람, 뭐 그게 가족이든 지인이든
이런 사람을 만나서 뭐 별로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먹으면서 뭐 수다도 좀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음이 살짝 풀려가지고 다음날 꾸역꾸역 이렇게 출근하거나 다시 가게 문 여시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1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감이 오거나 우라가 치밀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짝 뭐 먹고 뭐 얘기하면서 살짝 풀려서 다음날 꾸역꾸역 이제 소위 말하는 꾸역꾸역 다시 또 출근했다, 가게 문 열었다, 내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10점짜리 행복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신 건데 자, 근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의 개인 기록으로 남기는 분은 거의 없어요. 뭐 굳이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걸 굳이 연구하진 않지만 제가 뭐 100분, 20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해보면 대략 한 2%, 3% 내외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이게 스케일이 커가지고 한 2,000점짜리 행복부터만 적어요. 뭐 우리 애가 대학 갔다, 뭐 아니면 뭐 이번에 집 샀다, 내 이번에 승진했다, 뭐 이런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행복은 기록 안 하셔도 다 기억나요. 예. 예. 그리고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10점짜리 행복은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의 그 수많은 단편들 중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정말 큰 서랍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클립 하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꺼내기 되게 힘든 기억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별로 추적하는 연구를 해보면 행복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 행복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대부분 이 10점짜리 행복을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기록합니다. 예, 기록해요. 어, 그래서 비슷한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예전에 그때 누구랑 뭐 먹으면서 어떻게 살짝 힘냈지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는 아주 사소한 단서들을 마련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 2, 3%밖에 안 되는 그 문화, 그 사회의 그 10점짜리 행복을 적는 분들이 소박해 보이는 기록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역경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외국 연구자들이 그러죠. 여기 외국 연구자들이 저한테 야 경일 게임 왜? 그러면 이 10점짜리 행복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적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니네 한국 사람이야. 그래 누군데? 라고 하면 꼭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네. 그러니까 난중일기 같은 기록을 보면 되게 우리는 성웅이시고 워낙에 나라를 구한 분이시니까 그런 기록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 장엄한 기록만 있는데 굉장히 10점짜리 뭐 먹고 힘낸 얘기, 수다 떨고 힘낸 얘기 이런 게 정말 무수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게 왜 기록으로 남겨졌을까요? 분명히 참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험적으로 이 10점짜리 행복을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추적해 보면 굉장히 재밌게도 비슷한 고난을 하기 시작하면 한 2, 3년 후부터는 비슷한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먹는 음식도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재생산되는 행복이라 그래요. 어, 유사한 고난을 경험하면 같이 먹는 사람도 유사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시스템이에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늘 말씀드리는 게 10점짜리 행복 적으시는 걸 반드시 하셔라. 그게 진짜 난중일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60세인 분이 지금부터 적으셔도 이순신 장군 인생보다 길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 10점짜리에 해당하는 살짝 부스팅 시켰던 이런 행복들을 적어내는 건 그 한 사람의 기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게 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가 다른 겁니다. 동물의 뇌는요, 그냥 먹으면 되고요, 배고프면. 그리고 추우면 따뜻한 데 있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항상 뇌를 훨씬 더 까탈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그걸 좁은 문으로 가야만 만족하게 해들었죠. 자, 월드컵 축구 봅니다. 치킨에 뭐 드셔야 되죠? 맥주 드셔야 되죠.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날은 파전에 동주 몽군 막걸리죠. 누가 쏘주세요? 되게 특이하시대. 저런 분들이 꼭 한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군은 뭐 이러면 서희 장군 막 이런 분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근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때 축구 보면서 맥주 마시고 그다음에 치킨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0점짜리 행복을 잘 기록하지 않으니까 문화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라고 단서를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축구 월드컵이나 국가대항전 파전에 동동주 드시면서 한번. 예,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막 갑자기 막 그 치킨에 맥주 마신다. 약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본능이 적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본능이 까탈스러워서. 그런데 그 까탈스러운 이유는 바로 뭐냐? 각기 다른 종류의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더 미세화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짝 부스팅하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죠. 실제로 그리고 이건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상처와 그다음에 갈등이 많은 사회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건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가 얘기를 해주죠. 주체성이 높기 때문에. 네. 주체성이 뭐냐? 주인공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도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처럼 보이지만 집단주의 사회의 첫 번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합니다. 집단주의, 전형적으로 일본은 집단주의 사회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지만 물론 어떤 심리학자들은 일본은 약간 가짜 집단주의, 우리나라가 진짜 집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짜 진짜라고 하면 너무 우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 얘기를 표현해 볼 텐데 일본이 집단주의인데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이 집단주의의 특징을 바로 뭐냐? 집단의 규정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개인은 화를 내지 않는다. 화가 별로 없어야 돼요. 일본이 전형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린 또 화해 민족이죠. 그렇죠. 네, 화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인데 한민 박사가 저한테는 후배지만 제가 그쪽 부분은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한민 박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화 많이 내는 사람 별로 없다. 그렇네.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의 룰이 가장 모든 걸 결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린 또 간섭의 민족이죠. 네, 참견의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집단은 집단의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역사를 보면 집단의 아이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잡으면 전쟁이 바로 끝납니다. 예, 그쪽이 그렇거든요. 우리 또 왕 잡히면 그때부터 전쟁 시작하죠. 왕 잡히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삼별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은 잡혔던 말든 우리 계속 내 길을 간다. 막 마이웨이, 예, 마이웨이. 네, 네. 아, 그게 집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한국 사회는 집단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우리가 국가를 초월할 정도로 커질 때가 있죠. 최소한 국가급으로 커질 때가 있죠. 그럼 일거에 엄청난 힘이 나오죠. 그게 바로 IMF 때나 아니면 월드컵 때. 그런데 그게 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우리 단지 혹은 우리 가족으로까지 좁혀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 높여줄 때는 갑자기 거대한 용광로처럼 아주 일거에 단순하는데 그걸 조금 좁은 우리라는 단위로 쪼개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분오열되는 것 같은. 예. 사실 그래서 한국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도 이런 겁니다. 한국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엄청난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면 아주 진짜 모래알같이 깨지는 건데 어느 측면에 어느 시대에 어느 순간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이 한국의 문화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관계주의 문화라고 불러야 돼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관계주의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주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외로움으로 힘든 사회인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 관계들이 워낙 많으니까 복창 터지는 사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집단주의가 가지는 가장 어두운 측면이 외로움이에요. 한국의 가장 이 관계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측면이 바로 갈등이에요. 네. 일본 사회 갈등 별로 없죠. 우리는 갈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 일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되는 우리의 행복에 관련된 중요한 논리들이 대부분 아니 방법들이 큰 골격은 갖춥니다.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이 그 물리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영역 중에 하나가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같은 좌측 뒤어 우측 뒤어 관자놀이 지역입니다. 여기 관자놀이 지역.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흥미로운 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거의 비슷한 영역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가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진통제 먹는다는 건 여기 물리적으로 상해가 났을 때 바로 그걸 담당하고는 이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같은 데를 진정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도 진통제를 복용하면 똑같은 영역이 진정되는데 효과가 있느냐? 네,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뭐 설마니 뭐 여기서 뭐 이 귀한 자리에서 개보린 팔아보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타이레놀 같은 거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약물 오남용되죠,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처럼 주체성이 높고 굉장히 갈등이 많고 에너지도 많고 화도 많고 그렇죠? 협동도 많고 분열도 많은 나라에서는 사람 때문에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도 너무너무 많죠. 이걸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수많은 예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사회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여전히 많이 겪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몸 다친 거랑 똑같습니다. 뇌에서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드시라는 게 아니라 몸을 돌보셔야 돼요. 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후반전이 됐습니다.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뭘로 싸우라고 그러죠?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그러죠. 이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력이 바닥났는데 정신력으로 싸울까요? 자, 이 얘기는 오늘부터 열심히 피트니스 센터를 가야 된다, 십전 대보탕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을 다친 사람으로처럼 돌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문화지능입니다. 지능이란 심리학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IQ의 시대가 가고 EQ의 시대가 왔다. 한 90년대에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이제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간의 거리는 되게 좁아진 것 같지만 다 나노처럼 변하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굉장히 협동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 사회에서 사람이 어떤 다른 타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사람을 다친 사람처럼 돌봐줄 수 있는 걸 기꺼이 다수가 하는 것. 그게 바로 문화지능이에요. 되게 재밌는 건 이 문화지능을 연구해 봤더니 이게 높은 사회가 그리고 높은 개인이 훨씬 더 창조적이고 훨씬 더 혁신적인데 실제로 문화지능이 높은 기업과 문화지능이 낮은 기업은 똑같은 자본, 똑같은 테크놀로지로 가장 평균적으로 보편적인 일을 잘하는 것이 문화지능이 낮은 기업이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생성형 AI가 다 대체할 일들이죠. 문화지능이 높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문화지능이 높은 조직이나 기업이나 국가일수록 평균적이지 않은 전혀 의외의 대답들을 잘 찾아서 AI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 나서더라는 거예요. 문화지능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문화지능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를 위해, 특히 새로 등장한 소를 위해 대가 기꺼이 조금씩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정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사회.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적응력이 빠른 거예요. 새로 등장한 소를 위해 기꺼이 대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했더니 이렇게 문화지능을 높여놨더니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잘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의 바로 뭐냐?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타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치 다친 사람처럼 돌보는 실제 몸을 다친 사람처럼 돌보는 바로 그런 자세가 첫걸음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 사회 많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정신력으로 이겨내로
와라고, 그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 그리고 못 이겨내는 분들을 못났다고, 약하다고 그렇게 낙인 찍어왔죠.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이제 생성형 AI로 위시되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못하는 일을 하는, AI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일들을 찾아가는 우리나라의 역량과도 가장 직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꺼번에 확 연결을 시켜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스티커를 떼가면서 질문을 한번 갈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는 제 마이크는 이게 이제 녹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KBS 김성화 기자님께서 작가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공중파 방송을 탄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나 요거만큼은 질문이 있다. 요거 포스트에 안 썼지만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수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주제를 요렇게 나눠봤지만 먼저 사전 질문을 받아놓은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빠방. 누군가는 참지 말라 하고 누군가는 인내하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남 눈치 보지 말라고 누군가는 눈치 좀 챙기라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센스 있는 방향을 선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이것도 네. 기록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가 정말 이게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남봉꾼인데 어떤 각도로 보면 얘는 참 이성의 마음을 잘 얻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친구는 본인 주장으로는 나의 진정성이 난 진정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남봉꾼인데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이제 저랑 동갑이니까 5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20대, 30대 때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지나가는데 보통 우리는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내가 참 좋아하거나 호감 있고 막 좀 이렇게 끌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이 이렇게 밥 먹다 술 먹다가 카페나 이런 주점에서 그 친구 얘기하니까 막 생각하니까 재채기가 나네. 근데 이 친구도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결국 말을 걸어요, 이 친구.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여자분한테 말을 걸면서 내가 오늘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너무 후회할 것 같다고 자기. 그래서 꼭 한번 말을 붙여보고 후회라도 안 하고 가고 싶다고. 야, 진짜 작업을 걸어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이죠. 그러네. 근데 걔는 굉장히 진실되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냥 지나갈 때는 그건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이 정도 선에서는 그냥 가면 후회할 거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용기가 나와요. 이 정도 선에서는 가도 후회 안 할 거야라고 하니까 또 단호함이 나와요. 똑같이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걔는. 이게 누군가는 참지 말라고 누군가는 인내하라고 하는 게 다 남의 기준이잖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 때는 참으면 나 진짜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걸 내가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서 항의하겠죠. 근데 요 때는 인내하지 않으면 내가 명확히 후회할 거야.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걸 또 명확히 하면 확실히 인내할 결의를 다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 그놈의 연애 수첩이 있었던 거예요. 이놈은 뭐월 몇시 며칠 누구였는데 이 정도 생긴 여자분인데 그냥 지나갔더니 지금 보름째 후회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기록인 거예요. 자기 기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일기라고 하면 계속해서 무슨 뭐 일어났던 일을 적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유일하게 뭘 적냐면 오늘 1989년 뭐월 뭐시 만약에 어떤 카페에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긴 이런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끌렸다. 그랬는데 지금 20일째 돌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록하니까 지금 얘가 조금 네, 연애라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 감정을 적어놔야 이거든요. 저게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을 적는 아주 사소한 메모들을 남긴 사람들은 아주 작은 단서지만 그게 다 딸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군의 이순신의 난중일기처럼. 정확하게 나중에 게 그런 감정들이. 야, 그런. 네, 네, 네. 아, 마치 꼭 읽어본 것 같아 나 지금. 어. 나중에 이게 스몰 토크가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읽어보시면 네. 진짜 그래서 킥킥대면서 웃는 분들도 아, 있어요. 진짜로. 아, 야. 아무튼 뭐 오늘 질문 주신 분 아마 만족했으리라 보고요. 뭐 이건 이- 절대로 남의 기준대로 안 됩니다. 음, 자기 기준이 생겨야 돼요. 음, 자기 기준. 좋습니다. 뭐 있으신가요? 누가 질문하셨는지 손을 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나갑니다. 네. 나였으면 막 들었을 텐데 참 정직합니다. 이게 도산이 그렇습니다. 자, 사실 다음 그래서 주. 한 말씀만 드리면 20, 30대 불가능할 거예요. 아, 20, 그래서 30대. 불가능 한 5, 60, 70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싶은데 저도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책 내용에도 있지만 정말 그죠? 노하우나 이게 모든 게 썸머리가 돼갖고 나오는 거니까. 70은 돼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이야. 지금 애들이 연구 많이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갑니다. 자, 매운 것이 이게 뭐야? 글씨가 깨졌어.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게 효과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매운 거나 짠 거를 더 찾는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매운 거를 찾는다와 매운 거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와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진 않을 거예요. 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맛을 책에서 저희들이 연구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짜고 매운 거, 외로우면 단 거. 예, 이런 식의 구분은 있어요. 책에 있거든요. 보면 시원한 것도 나오던데. 네, 시원한 것들인데 결국은 마찬가지죠. 통렬함이니까. 그렇게. 통렬함이니까. 아니, 예, 책에는 예.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네, 화가 네. 났을 때는 뜨거운 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건. 이제 그거는 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총장님이랑 한판 붙으면 네. 그러니까 총장님 한 번 붙었다는 표현 취소. 취소. 네, 예를 들어서 네. 저보다 더 선배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과 갈등이 일어나면 저는 약간 뜨거운 거 먹고 그다음에 사우나도 좀 하고 그러면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또 그 선배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대학원생들이 막 공부 안 해오고 막 부글부글 끓어요. 네. 그때 매운 거 먹잖아요. 터져요, 제가. 이것들아!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뇌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게 인간의 뇌이기 때문에 그런데 뜨거운 거는요. 온도는 조금 그것도 개인차가 심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짠 거 혹은 매운 거, 외로운 거, 단 거, 이거는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외로움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로움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는 게 외로움이고 스트레스는 내 주위에는 누군가가 나의 삶의 통제권을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게 스트레스죠.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야, 오늘 정말 재미난 유용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좋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막간을 포스트에 한번 가볼까요? 야, 교수님. 이거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어. 그냥 막 사실적이어서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벤츠 S 벤츠 S시리즈를 사서 목표가 됐어. 네. 부러움이 자극이 될 수 있을까요? 부러움이 자극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보다 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네요. 나보다 네. 우수하다가 아니라 낫다고. 낫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벤츠 S를 탔대요. 이 목표가 됐습니다. 이 부러움이 자극이 되는가? 이게 성립이 될 수 심리학적인 의사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벤츠 S 클래스면 1억 넘는 거죠, 일단. 새 차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지금 신차로 사셨다는 얘기. 이 질문하신 분이 이거 뭐 그러니까 어쨌든 신차로 가정하고.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부러움 아니에요. 자기보다 낫다고 처지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건 부러움 아니죠. 이거는 부러운 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네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나도 갖고 싶어 알려줘라고 하는 게 부러움이고요. 질투도 아니에요. 이건. 질투는 뭐냐면 나랑 수평적인 누군가가 대등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잃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부러움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왜 나보다 낫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런 걸 저희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남의 감탄에 너무 신경 쓴다. 오, 네. 좋은 예, 예,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형? 네. 그랬더니 김정은 박사님 명쾌하잖아요. 네.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어야지. 이야, 기가 막히다. 네. 아까 그 사진. 서은국 교수님. 그분은. 김정은 박사님은 머리 뽀글뽀글해요. 맞아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지금 창조적 시점? 갑자기 헷갈린다. TV 많이 나오시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선배님인데,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건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뜻인데, 그러네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감탄할 게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할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뭘 가지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굉장히 강렬히 가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제일 재밌지. 그러네요. 네. 늘 새로 배우는 사람. 이야, 좋다. 늘 배우는 사람. 늘 좀. 늘 배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교수님도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계속 뭘 새로 배우려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새롭고 변함없는 주름도 하나 없고. 이건 살쪄서 그렇죠. 살쪄서. 잠깐만. 이렇게 핵폭탄을 던지시면. 그래요? 너무 이게 또 이게 장하라 선생님이 되게 밝으셔요, 그죠? 눈빛이 반짝반짝해갖고.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회사명을 말하면 안 되죠. 들어간다고 하셔서. 그럼 전에 있었던 회사 얘기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HR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기업과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셔서 임팩트가 되게 좀 왔었어요. 직원분들이 지금 저희가 좀 성장 가도를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독여야 되고 함께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계획적으로 직원들하고 주기적으로 밥을 먹게끔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그 10점짜리에 대한 기록을 하실 수 있게끔 뭔가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임팩트 있는 걸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혹시 나중에라도 저희 회사에서 조직문화 차원에서의 이런 강의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했더니 섭외를 교수들도 질문하라 그러면 자기가 강론하는 사람. 그렇구나. 같은 계기로 너무 좋습니다. 네. 그저께 방송 여러분은 다 보셨겠지만 이 100번 토론에서 정말 교수님께서 진솔한 이야기, 인구 분포에 대한 이야기, 또 위기 이야기 많이 주셨어요. 정말 그 인사이트가 컸는데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제가 한번 거보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자꾸만 그냥 이 질문대 순서대로 가죠. 네. 부킹 라이스와 부킹 해피니스가 구분이 어렵습니다. 쉽게 구분 부탁드려요. 이제 부킹된다라는 건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그 장면이 있었는데 책에도 있었고 부킹된다는 게 왜 그 우리가 장부에 기입하다는 뜻이에요. 만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뭐냐면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장부에 적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카한테 세뱃돈 주셨는데 10,000원 주시면 이모 땡큐 이 정도 하죠. 500원 줘보세요. 뭐야 이건 받았다고 안 치죠. 맞아. 그러니까 경험했다고 치는 행복이 부킹 해피니스. 받았다고 치는 금액이 부킹 프라이스라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부킹 프라이스가 유럽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래서 주급을 줘요. 주급을.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고 주급을. 4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0만 원 줘도 유럽 사람들은 부킹 프라이스 받았다고 치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주급으로 받아도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받고 계신 월급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가지고 4분의 1로 주시면 장난하냐? 맞아. 그러니까 부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장부에 잘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은 한 달에 급여를 몇 번 받아요?
4번 네 맞죠. 번.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 빈도죠. 아. 그러니까 유럽이 어. 부킹 프라이스가 낮으니까 전반적으로 주급으로 받는 쪽이 더 행복해요. 오. 예.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그렇다고 주급으로 받으면 짜증나죠. 그렇죠, 예, 돈도 그렇죠. 안 모여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느 음. 정도의 어느 정도 다른 곳에서 빈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기도 해요. 뭐 그걸 또 전도하시는 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자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질문도 너무 좋았어요. 그럴까요? 다음 질문 이거니까, 가볼까요? 예. 아니, 그것도 좋고 네, 그다음에 네. 아까 더 밑에 더 밑에 이런 거.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예, 예. 자꾸만 작아져서 말을 더듬게 되고 눈치가 보여 소통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 이거 마음의 지혜와 좀 다른 주제인데.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눈치가 보이냐면 내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은요. 자기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메시지를 굉장히 강렬하게 듣는 게 내용과 어투를 미스매치 시킬 때 이걸 굉장히 강렬하게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은 말의 내용과 어조를 일치시키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내용이면 확실한 어조로 얘기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불확실한 어투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사장님, 확실합니다, 이건. 사장님, 이건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러면 확실합니다라고 하면 약간 이 사람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한 것 같고 불확실한 내용을 또 불확실하고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자신감 없어 보이죠. 근데 불확실한 내용을 자신감 있는 어조로 얘기하면 되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다음 분기의 실적 현황은 아주 불확실합니다. 이러면 얘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어조와 내용을 불일치시키는 말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건 뭔가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게 만들죠. 제가 확실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앉으셔야 돼요. 이게 자기만의 톤이 필요해요. 예.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미안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 뭐 더듬을 일도 없고 그죠? 참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근데 저희들이 죽어라 연구를 했다니까요. 연구한 또 결과이십니까 이게?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인지심리학자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연구하다니. 여러분 인지심리학이 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강의를 통해서 들었었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학력, 그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실험을 많이 하는 게 아무리 실험해도 안 바뀌는 게 있을 거고 네. 실험하면 잘 바뀌는 게 있다면 실생활에서도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꾸 실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이경선 선생님 오늘 또 이제 강의를 접해 보시고 했을 때 지금 마음의 지혜가 많이 필요할 시점 또 이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강의 평과 더불어 질문이 있으시다면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나가요? 네, 불과 몇 주 전까지 필드에서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유세를 했던 후보였고요. 네. 근데 정말 피곤했는데 오늘 꼭 오고 싶었던 게 물론 추천도 있었지만 한번 강의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 듣는 내용 중에 그래도 내가 대다수가 싫어하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건전하게 살았구나. 제 자신에게. 네, 저는 정말 제가 웃어서 행복하자. 그러니까 행복해 하기 위해서 웃자거든요. 행복한 일을 가지고 웃기 전에 내가 먼저 웃자. 그래서 항상 정치인답지 않게 항상 밝은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그렇죠. 웃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혼자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일기, 메모 그것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만 할 줄 알았지 내 자신에 대한 기록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참 많이 배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선거 14일 동안 제가 줄기차게 외쳤던 게 인구 감소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 거대 정당들이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저희가 아르헨티나보다 더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다. 과연 그 정치인들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들에게 투표하지 말고 우리에게 달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또 먹힌 분들에게는 먹혀서 제가 서울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됐는데 여하튼 이게 우리 정치뿐이 아닌 정치인으로 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깊이 있고 오늘 강연 들었던 이야기를 블로그에 꼭 기재를 하고 페이북에 꼭 기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더 건전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하경 선생님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전 질문이 저기 포스트잇에 포스트에. 네. 그럼 직접 한번 떼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직접 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이 방식이 물리적으로 다친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속도와 비슷한 과정과 같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상처도 나면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고 그리고 새살이 덮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 염증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덮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육체적 상처가 나면 이렇게 망가지고, 그 다음에 염증 나고, 그래서 딱지에서 떠내고, 그 다음에 새살 돋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맞불 작전이죠. 피부에 맞불 작전이 벌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에 반드시 그게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약간 나를 긁는데 오히려 도움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약간 싫은 소리 해주는 친구인데 아주 모멸감을 주기 싫은 소리 아니라 옆에서 참 오래되는 친구인데 오래된 친구들의 말투를 서로 보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아 임마 똑바로 해. 야, 그 친한 친구한테 할 소리야? 야, 내가 널 알잖아 이 자식아. 옆에서 오히려 위로해주는 친구보다 아이고 자식 네가 임마 그렇게 되더니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고맙거나 아니면 더 힘들 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심리적인 염증 오히려 염증으로 맞불러야 될 때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만약에 그런데 상처가 딱 발생해가지고 이제 회복도 안 되는 시기에 와가지고 진짜 막 사업을 망했는데 아니면 진짜 큰 실패를 했는데 바로 옆에 와서 1초 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아 이러면 이제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추위의 문제이긴 해요. 심리적 추위. 그러니까 그 심리적 추위의 문제를 옆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말을 하는 친구를 쓴소리를 하는 친구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제대로 그거죠. 그 소리를 제때하는 사람이 친구죠. 제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이 친구한테 약이 될까 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중요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때 해야 될지 아닐지 그 시점을 판단하고 고민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은 고민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용만 보통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용보다는 순간과 시점과 상황을 더 많이 보는 게 그때가 머리가 더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에 그 거의 같은 추이를 봅니다. 네. 질문은 명쾌했는데 대답 답변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하나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뒤로 왔습니다. 뒤로 왔고요.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장호진 선생님. 포스트잇 썼습니까? 아니요. 안 썼습니까? 네. 본인 소개와 더불어 오늘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연세대학교에서 독어 논문 공부하고 있는 장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사실 노인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 문제로 항상 저출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왜 그거를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냐.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이제 청년 세대에게 주체로서 만들지 말고 저출생으로
이제 이야기를 표현해서 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청년들은 어차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저는 노인이 주체가 되고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을 그래도 조금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인턴 재밌게 와서. 그렇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어 공부를 하는 분이신데 인구에 대한 노인 그런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교수님,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청년들? 아니, 근데 그 제가 한 1, 2년 전까지는 못된 기성세대, 자기네들 너무 착취한 기성세대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이 복수하는 거라고 제가 약간 좀 날선 얘기들을 가끔 아하.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속상해하고. 맞네요. 그래서 기득권 안 내놓는 저를 포함한 50대, 60대, 70대 분들한테. 근데 사실 또 그게 그렇게만 몰아붙일 말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다양한 아주 교과서 같지만 절대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뭐 0.5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22만 명의 각자가 다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그래야만 이제 아이를 낳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낳으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다양성 떨어지는 사회.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지능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지능이 낮은 시대라면 돈 드린다고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확정적인 지원금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22만 명 태어났는데 더 지금 세대를 막 전원이 다 의대로 다 몰려오리는 이런 삶이 되면 저는 그래서 국영수 진짜로 꿈 같은 얘기지만 국영수 다 없애고 진로 적성 과목으로 다 바꾸면 그럼 22만 명이 다 자기 적재적소에 가서 제자리에 앉으면 그러면 진짜 아주 이상적으로는 이야, 좋은 말씀.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 하나하나를 누구도 루저 만들지 않고 나고자 만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는 당신은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요 하면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한테 맞는 자리, 자기가 적성에 잘 맞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종목을 점점 더 좁히니까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국영수가 정말 챗GPT가 다 대체가 되는데 그런 시대인데. 좋습니다. 우리 윤두석 선생님 혹시 뭐 질문 쓰셨습니까? 네? 질문 쓰셨습니까? 질문 썼는데 다른 질문은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언제 한번 교수님 옆에 앉아봐. 뽑아볼까요? 네. 우리 도상께서 하는 얘기가요. 남이 싫으면 나도 싫어야 된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 네. 앉아서 토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윤두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질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녁마다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 어떻게 관심을 돌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책을 읽어줘야 하나요? 사실 이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좀 너무 이게 공상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이 읽으면서 진행이 안 돼요.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로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공상이 많아. 아니요, 제가 공상이 많아요. 아빠가 그럼 책을 어떻게 읽어주세요? 그냥 읽다가 스톱하고 계속 공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도깨비가 나왔다 이러면 이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뿔은 뭐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죠. 뭐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책을 못 읽었대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계속 읽으면 딱 한 2문장 읽고 딴 데로 가 있다가 가서 돌아오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냥 가서 안 오면 그건 맹구나 영구가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책을 읽어주면서 제 스스로 느꼈는데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가 이렇게 진행을 해 하면
저는 이제 5만 가지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상상 때문에 다시 결과를 해가지고 나가면 이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알아듣는 직원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저만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잖아요. 예. 성당 벽화 그려달라고 하면은 막 조각상 만들고, 네, 조각상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막 대포 만들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부탁했던 모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제로 30년 걸려서, 그러니까 완전 지연 납품한 적도 많고, 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근데 끝까지 잘 안 들어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적 해석이 강하니까. 예.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만약에 실제로 제가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면서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렇다고 세계의 천재인데 이 사람을 기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도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날개는 계속 펼치게 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거는 제대로 확실하게 의견 차이 안 나고, 예, 확실하게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대학원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네. 예, 근데 어떤 아이가 어떤 대학원생이 딱 4글자 썼는데 제가 만점 줬어요. 복명복창. 만점 줬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학기 내내 가르친다는 게 상대방의 메시지를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걸로 안다고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적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을. 예. 그러니까 설명 안 해본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군대에서 끊임없이 복명복창 시키는 게 개인 차를 줄이고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3년 내내 그렇게 저희 지휘관께서 야, 김중희 복명복창해. 복명복창. 내가 방금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랬어. 말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먼저 그냥 상대방이 뭐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뭐 임원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슬슬슬 따라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다시 그냥 그대로 카피해 보세요. 그럼 되게 또 좋아해요, 그분들이. 진짜 이해가 높아. 뭘 이해해? 따라하고 있는데. 따라하고 있는데. 예, 예. 실제로 저는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제 미국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 의견은 뭐야? 그래가지고 똑같이 제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했더니 천재인데? 뭐 이러고 가더라고요. 지니어스 이러고 간 적도 있어서 제가 이래서 이만큼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게 괴리가 크구나. 예, 크구나. 예,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진짜 괴리 커요. 네, 네. 그럼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건 몇 살까지 읽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이패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면 알아서 아이가 이제 그걸 보는데 책이 느리잖아요. 아이가 지금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언제까지냐면 너무 스피드가 빨라서 힘들 때까지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생각할 여유를 많이 그 주도권 잡고 싶을 때. 보면 근데 아이가 TV나 다른 미디어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훅 하고 책을 한동안 안 보는 순간이 있으면 애가 인지적으로 확 발달을 점프를 한 번 더 해서 다 프로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좋아한다고 할 때는 아이가 약간 아직 숨 고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됐었습니다. 네. 자, 예, 질문 탁정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한 20년 정도 이제 직장인들 교육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조직문화 컨설팅으로 좀 전환을 해서 하는데 오늘 우연찮게 또 와서 이게 또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좀 많은 얻은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잘 접목을 해보려고 하고요. 질문은 아까 우리가 저희가 이제 혁신이 대한민국이 조금 이제 주춤하다가 제가 이제 새롭게 피플 이노베이션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세스라든가 프로덕트에서 이제 피플로 이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이 달라요. 미국은 개인주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집단주의고, 근데 한국은 관계주의잖아요. 그러면 이 혁신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미국처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처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만의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한국의 스타일은 관계잖아요. 그럼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동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행복도 찾아야 되고 성과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관계를 잘 안 해요. 미국에서 개인주의를 가져와 가지고 회식도 안 하고 뭔가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카톡으로 주시고 뭔가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중간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어서 한국의 관계주의도 못 살리고 그렇다고 미국의 개인주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국형 경영혁신을 좀 해보려고 다시 만나는 문화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회의할 때 일 얘기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제 정서적 소통을 좀 윤활유를 좀 뿌리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컨설팅이 지금 회식도 안 하려고 하는 MZ들한테 다시 모이자고 했을 때 그게 대신 옛날처럼 수직적인 게 아니라 좀 존중해주고 어떤 수평적인 문화로 해서 좀 새로운 문화로 했을 때 다시 초대를 해서 대한민국이 딱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네. 그러면 그런 새롭게 모이는 문화가 어떻게 좀 괜찮으신지 그리고 그런 문화가 접목이 되려면 어떤 걸 좀 해줬으면 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죠. 네네네네. 이거 검색으로 써도 되나요? 아, 예,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 부탁을 하네요. 아, 예. 예. 네, 네, 화면을 저기 크롬 브라우저도 뭐는 브라우저 네. 하나 구글창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구글 창으로. 구글창 하나. 네. 아, 지금 현명하십니다. 네? 왜요? 또 구글도 활용하셔서. 검색하시고. 네네. 그 뭐 이렇게 뭐 네. 바둑 두고 네, 장기 네, 두고 네, 할 때 그렇죠. 그죠? 훈수. 훈수라고 치시고 네. 이미지 검사 한번 해요. 이미지로. 네. 자, 그러면 되게 재밌게도 네. 이런 장면이 뜨거든요. 자, 이거 한번 키워 보이실래요? 첫 번째 장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훈수라고 치면 첫 번째 뜨는 장면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제일 잘 될 것 같은 느낌. 전 세계에서 이 아이가 제일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걸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제3자적 관계주의의 특징이 바로 제3자에 의한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고부간의 갈등을 그린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런 시나리오나 필름 짧은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서양의 개인주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자, 이 시어머니가 잘못했을까, 며느리가 잘못했을까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미국인, 개인주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분명하게 난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은 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집단주의적 사고를 가진 일본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둘 다 잘못했어. 이씨. 그러니까 이 분란을 너희 둘 모두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다투고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누가 잘못했니? 그러면 거기에 없는 사람을 꼽아요. 누구예요? 그놈이에요, 그놈. 그 멀쩡한 남편놈.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그놈 때문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3자적인 문제 해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아이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빼요. 이 아이를 빼고 A 할아버지와 B 할아버지만 놓고 저희가 실험을 다시 해요. A 할아버지와 B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이길까라고 하면 이번엔 개인주의, 집단주의 모두 관계주의인 한국 사람과 다른 대답을 해요. 자, A 할아버지와 B 할아버지가 있는데 누가 이 장기를 이길까? A 할아버지, B 할아버지. 자,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할아버지가 이긴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같아집니다. A 할아버지가 이긴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B 할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이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A 할아버지가 이 장기에서 이 아이 빼고 했을 때 A 할아버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라고 하면 집단주의든 개인주의든 다 답을 이렇게 합니다. A 할아버지가 더 문제에 치열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B 할아버지가 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 그 이유 얘기하기 전에 한국 분들은 이 A 할아버지는 쫄린 상태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B 할아버지에게서는 고수의 아우라가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심지어 대학생도 이렇게 대답하느냐? 문제를 떨어져서 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훈수라는 말을 참 번역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분명히 훈수는 다른 단어의 그 언어로 나오죠. 뭐 어시스트, 힌트, 헬프, 팀, 뭐 캐비치 다양한 단어로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받는 절묘한 훈수라고 하는 그 절묘함이라는 뜻을 거의 번역을 못합니다. 집단주의에도 훈수는 없고 개인주의에도 훈수는 없어요.
뭔가 불편한 참견 같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한 팀이 머리 붙잡고 2, 3일을 고민하고 있는데 묘수가 안 나와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옆 팀 팀장이 지나가다가 야 니들 뭐하냐? 하고 이미 머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 그래? 이러면 되지 않냐? 하고 지는 가. 그럼 남은 사람들이 이러죠. 오씨 이러면 되는구나. 막, 우리 옆 팀 팀장님 천재인가 봐. 막 이러면 그럴 리는 없죠. 왜? 그분은 자기 팀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조망하고 있는 사람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디슨도 필라멘트 문제 때문에 전구 만들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1000번을 끊어 먹다가 밖에 딱 나가서 사과나무 밑에서 샌드위치 먹다가 아 필라멘트는 꼬는구나. 뭐 일설에 하면 그 담정이 너무 꼬여 있는 것처럼 꼬이는 걸 보고 착안했다는 등 어쨌든 별의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모든 문제 해결은 이렇게 보는 집중하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멀리서 조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걸 뭡니까? 한 명의 위대한 발명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가는 거고. 그렇죠?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대한 누군가가 위에서 봤는데 걔가 그걸 못하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고. 한국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나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멀리서 조망하고 있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훈수예요. 원리는 다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한국의 역사적인 창조의 순간, 뭐 기업의 어떤 터닝 포인트, 막 어떤 특정한 대히트를 치는 디바이스나 브랜드의 개발 다 이렇게 보면 훈수가 있죠. 그럼 훈수를 잘 받는 개인과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보세요. 방금 전에 그 옆팀 팀장님이 왜 지나가다 니들 뭐하고 무슨 생각하는데? 라고 들어봤겠어요. 그 팀의 팔로워들이 남의 리더에게도 인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팀의 리더가 남의 팔로워도 챙겼기 때문이죠. 대각선적 관계예요. 한국에서 대각선적 관계가 나쁜 자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의 제일 상층부에 있는 리더가 남의 부하의 공도 챙길 줄 아는. 그렇죠? 혹은 남의 리더의 일에도 내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아주 큰 부담이 없다면 기꺼이 반응하는 애들을 조직의 대표 리더가 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가 벌어지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내가 우리 부서의 리더 말고 남의 부서의 리더도 알고 있고 인사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전혀 다른 사업 부문의 임원인데 갑자기 너 당신 김경일이지? 아 예. 저 이름 어떻게? 아니 내가 옛날에 한번 그때 지나가면서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저기 차도 마셨잖아. 잘 지내? 어때? 아 그래? 네, 알았어. 이 순간을 굉장히 안전한 순간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이런 대각선적 관계에 HR적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단기적 성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조직에서 오랫동안 조금 유지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럼 훈수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훈수의 총량. 좋은 답변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왔어요. 이 포스트잇가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마이크를 가지고. 예전부터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네. 개인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이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거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강연에서 몇 번 봤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서울 와서도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으셔서 혹은 비전이 어떤 거라서 많은 학생 활동도 하시고 대중들한테 강연 활동도 하시는 건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네. 분위기상 이게 마지막이어야 되겠다. 그죠? 저 4시 반에 가야 돼요. 4시 반에. KBS에 도착해 있어요. 지금? 4시에 끝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양 대표님한테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딱 이거 얘기하면 마지막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이게 스토리가 영화가 딱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실까요? 이 질문으로 끝을 낼까요? 아니면 다른 질문 중간에 받을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 네, 조금 더 네, 가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갈게요.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네네 드릴게요. 마지막. 네, 좋습니다. 제가 빨리 이룰게요. 나는 왜 태어난가 이거는 넘어가고요. 일을 이루는데 병이라면 저는 말기입니다. 일을 미루는 게 병이라면 저는 말기입니다. 그렇죠. 일을 많이 미룬대요. 네. 그리고 또 갈게요. 리플리 증후군 또는 허연증이 있는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네.
스타가 되면 생활이 어떤 넘어갈게요. 대표님이 학교 선배입니다. 어떻게 넘어갈게요? 정말 나를 감추고 둥글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건가요? 둥글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건가요? 교수님 일과가 궁금합니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이 그 이유는 강연이 많이 해주시니 하면 넘어갈게요. 과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불행했는데 요즘에는 인간관계가 좁고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내향적이 된 것 같아 가끔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가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교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닙니다. 요렇게 제가 요거는 교수님 참고하셨다가요. 네, 답변 주실 거만 답변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38살 30년 여친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했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엄마인 나 설득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세대 갈등이 많은 한국 사회가 소통과 경청이 잘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내용이 좋아요. 일상 업무를 할 때 일을 미루지 않고 빨리 끝낼 방법이 있을까요? 야, 오늘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너무 많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자포자기한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내용. 일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요. 대략 이렇습니다. 고민들이 많은데 교수님이 찝으셔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는 거고 나머지 찝어서 하라고요? 아니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 교수님한테 고충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 네. 저는 그걸 추천하자면 지혜로운 인간 생활 보시면 답이 대다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내적을 다루는 내용은 오늘 나눠드릴 책에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리플리 증후군 또는 허언증이 있는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허언증은요, 아마 그러니까 성격 장애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의 못 고칠 거예요. 이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아예 초반에 자, 사실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끊임없이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딴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단서를 안 달고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허언증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자, 지금부터는 절대로 오케이, 지금까지는 괜찮아, 좋아, 좋아, 알았어. 어쨌든 지금부터는 무조건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그 얘기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케이,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는 요걸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짓말들은 과거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거나 덮기 위한 2차적 거짓말이 더 세지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까지는 다 괜찮아 라고 하는 암시를 줘서 좋아, 지금부터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못 고치실 거예요. 아주 이거는 오랫동안 개입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만들어내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욕구,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를 대부분 해결하는 게 바로 뭐냐? 거짓말할 필요 없는 사람이죠. 누구겠어요? 군주. 왕.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수세에 몰려서 하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앞에서 끊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싶고요. 정말 나를 감추고 둥글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건가요? 이제 그냥 그죠? 성격 둥글게 간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만성에 너무 집착하신다. 뭐 조금 너무나지 않게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너무 붙으니까 부담돼. 갑자기 나 너무 좋아. 아니 이게 의자가 점점 가까워졌어. 빨리 간다시게 자꾸 불안한 거야. 요거를 원만성에 너무 집착한다는 표현 취소. 이건 좀 질문 주신 분이 조금 속상해하실 것 같고, 저도 지금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집착을 좀 줄여볼까, 뭘로 할까. 근데 어쨌든 원만성을 너무 과하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어로 원만성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게 성격 요인인데 어그리어블리스라고 합니다.
어그리어블리스. 그러니까 동의받고 동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동의받으려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나는 이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제 둥글지 않고 각지게 살겠어라고 하면 원래부터 타고난 원만성이 높은 분들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고치려면 요걸 건드리고 요걸 고치려면 요걸 건드려야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만성 옆에 있는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개방성. 그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픈니스라고 보통 하죠. 근데 되게 재밌게도 오픈니스를 건드리면 나의 오픈니스, 개방성을 건드리면 원만성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기가 좋아져요. 네, 그리고 찾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개방성은 뭐냐?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을 흔쾌히 만나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거든요. 원만성과 달리 개방성은 내가 상당히 노력하는 것과 관련이 많은 성격이고요. 대부분의 성격은 타고나는데 특히 원만성은 상당히 많이 타고납니다. 근데 개방성은 후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조금 이악물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 내가 몰랐던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불편하더라도 만나고 먼저 전화해서 약속 잡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개방성 되게 높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 필연적으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람 때문에 자꾸 만나다 보면 나를 감추거나 둥글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심한 게 약간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하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면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각을 좀 줘도 되겠지. 요 정도까지는 끝도 없이 사람들에게 친해져야 된다는 걸 그만해야 되겠다. 요 정도 연락은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방성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아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일을 미루는 게 병이라면 저는 말기입니다. 참 표현도 재밌게 하시네요. 이거 예전에 어떤 영화 대사에서 이쁜 게 죄면 너는 사형감이요.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일을 미루는 게 병이라면 저는 말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 게으름 미루는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게으른 성격이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게으른 성격이란 건 없고요. 낙천적인 성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낙천적인 성격은 뭘까요?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거. 네. 그럼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진다는 건 마치 게으른 것으로 오해되는 것뿐이에요. 네. 그런데 미루는 게 너무 많다는 건 대부분 바로 뭐냐면 난 미루는 것 때문에 막 너무 미루는 게 많아서 힘듭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뭘 미루셨는데요? 라고 말로 물어보시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러면 그 미루는 일을 사진에 써놓으신 게 있나요? 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 필기가 없어요. 필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필연적으로 일을 쪼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일 오전까지 리포트 작성하기. 이건 목표지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뭡니까? 몇 시까지 서론 작성, 자료 확보, 필요한 도표 그림 며칠까지 확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나로 딱 돼 있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마치기, 이거는 목표지 계획이 아닙니다. 미룬다라는 게 너무너무 미룬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면 목표랑 계획을 혼동하고 계실 거예요. 목표를 10분의 1로 10개로 쪼갠 게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쓰다 보면 10개 중에 제일 만만한 게 하나 보여요. 그걸 하죠. 그럼 그때부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행동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던 응가 그만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그렇죠. 그만큼 한 번 나오면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못 끊는 이 병으로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네. 쪼개시면 돼요. 야, 잘게 썰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질문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질문 너무 아까운데 교수님 내년 5월 달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네 약속하셨고요.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이었던 우리 김동현 선생의 이야기, 교수님의 네, 꿈과 네, 네. 비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꼭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나 이거 이걸로 끝낼 건지 아닌지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린 거였는데 저는 그 한 4, 5년 전에 아니다 한 6, 7년 전에 코로나 전인데 그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어떤 부장님 한 분이 굉장히 성장 욕구가 강한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는 대기업으로 어떻게 해서든 옮길 거라고. 왜요? 급여가 많아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 지금 급여도 괜찮아요. 복지는? 근데 통근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대기업은 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더니 저 같은 사람의 강연을 대기업은 다 불러다 듣더래요. 어떻게? 저 같은 강연자의 강연을 다 불러다 듣더래요. 자기 기업에. 네, 네. 그 친구는 별로 그렇게 그런 강연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최재천 교수님부터 뭐 김상욱 교수, 김상균 교수, 정재승 교수 그 안에 저도 살짝 포함해서 거의 수십 명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연자들의 강연을 들었대요. 그것도 1년에 막 서너 번이 아니라 너댓 번이 7, 8번씩. 근데 거기까지는 자기가 참을 수 있대요. 왜? 자기가 쫓아가면서 다 들으면 되니까. 근데 그 친구도 부장이 됐고 자기도 부장이 됐는데 그 친구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한테 자문을 받더래요. 네. 근데 자기는 아무리 회사에 얘기해도 사장님도 못 받는 자문을 부장인 네가 혹은 상무인 네가 어떻게 받냐고. 사실 저희들이 강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자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까지 차 안에서 어떤 기업의 광고 카피 하나를 보면서 50주년 그 기념 에디션이 나오는데 그 에디션의 카피가 안타까움이 좋을지 쑥스러움이 좋을지 어색함이 좋을지를 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고민하다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색함으로 바꾸기로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자문 한 번도 못 받고 대화 한 번도 못 해보고 자기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자기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자문이나 기회를 못 가지는 건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만이 아니죠. 아시아 전체가 못 받고 있어요. 아시아 전체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생성형 모델로 지금 AI로 지금 거대 언어 모형을 만들죠. 그런데 저는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수많은 작은 기업들에 다니는 분들한테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스몰 랭귀지 모델 AI를 만들어내서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졸린 비 나오면서 야 김경을 띄워 라고 온 디바이스로 저 띄우게 만들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체가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너무 고립화를 걸어서 아시아의 최소 10억 넘는 인구들이 누굴 보고 가야 되고 누구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배워야 될지를 너무 헷갈려하고 있어요. 아시아가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처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우리랑 같이 고민해 보자. 그걸 알려주고 싶고요. 사실 이거는 서강대학교에서 퇴임하신 그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이 저한테 맨날 하셨던 야 우리가 땅덩어리가 넓어 힘이 세. 왜 선진국 되려고 그래? 선도국 되려고 그래야지. 선도국이 뭐냐면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고민은 저 사람이랑 상의하고 싶은 거예요. 좋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시아 정도 되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게 만드는 그렇게 같이 고민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선도국에 관련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과도 그래야 맞아떨어지지 않겠어요? 맞네요. 말씀 하나하나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정말 장시간 강의와 더불어서 이 토크로 정말 많은 정보와 또 교육과 학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도산 LBT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또 오늘, 지금까지 멋지게 얘기했는데 왜 또 도산 안창원 선생님 저 사진 찍은 거를 아까부터 계속 검색해 봤는데 지금의 저보다 젊은 나이에 찍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건 초상하지만 저 그 네. 대표는 사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덤으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안창원 선생님이 우리만큼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런 반성을 여기 올 때마다 하게 돼서 너무 좋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딱 부족한 관계로 오늘 김경일 교수님과 콘서트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내년 도산 LBT는 2025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 다시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일 교수님의 콘서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